선생님, 저희 애기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틀린 문제 빗금 치지 말아주세요.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가 기분이 상하면 그걸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30년 넘게 아이들을 본 결과 트라우마의 99%는 부모한테 받습니다. 3세에서 6세 사이에 자기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때 잘했어 하면 자기상이 어떻게 될까요? 비대해지나요? 그렇죠. 다 자기만 공주래.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각 업계의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를 담은 대회비의 신하영입니다. 요즘 극한 직업이라고 불리는 교사, 아마 쏟아지는 악성 학부모 민원들 때문일 텐데요. 자, 과연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어른으로 클지 그 대회비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 육아 멘토 조선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교수님 영상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교수님들 그런데 이런 교육 영상들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이수지 씨의 그 유치원 교사 연기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혹시 보셨어요? 되게 화제라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이수지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고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현실적인가요? 과장된 부분도 있다 아니면 현실은 더하다 이런 댓글도 좀 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종합하면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10명에 한 분이었으면 요즘은 10명 중에 3명이 된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분 한두 명이 에너지의 80%를 뺏어가는 게 문제죠. 약간 그 이수지 씨 영상에서 희화가 된 부분이긴 한데 모기에 물렸을 때 실제로 뭐 아동학대였나? 뭐 민원인가 뭐가 들어왔다면서요. 사실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좀 심한 경우잖아요. 교수님은 여러 케이스들을 상담을 하셨을 텐데 여태까지 실제로 듣거나 본 경우 중 좀 가장 심했다 싶었던 학부모가 계신가요? 제가 이제 유아 교사분들도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요즘 어머니들은 너무 민감하시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동화 중에 시골지 서울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연극으로 하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시골지를 맡게 된 거예요. 시골지가 조금 더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전화해갖고 왜 우리 애가 시골지냐. 어? 서울지를 해달라. 어머. 시골쥐는 그냥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이를테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거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고 지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선생님들이 그것도 공평하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경쟁적인 놀이는 못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모두 다 1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에 대한 개입은 그건 진짜 단체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됐을 때 부작용이 훨씬 크잖아요. 억울함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신입사원이야. 근데 왜 나는 허드렛 일만 줘? 아니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서 좀 더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저 대학에서 학점 잘 받았거든요. 공모전에도 뭐 상 받았거든요. 진짜 이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좌절 경험을 많이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런데 적정한 좀 요구인지 그 댓글도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좀 피부가 약하니까 요러요러한 원단에 물티슈로 아이를 닦아주세요.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없다 요런 찬반 논란도 있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 최근에 미국에서 양육하고 관련된 아이들의 추세를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이제 땅콩 알러지가 있잖아요. 아, 그쵸.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땅콩 알러지가 크게 문제가 안 되던 시기에서 이거 치명적이다 한 시기랑 그 치명적인 거에서 조금 관심에서 벗어난 시기를 이렇게 쭉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치명적이라고 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몇 그램을 먹어야지 알러지가 생기냐 뭐 이런 게 다 개인차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 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 먹어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애들도 심각해진 거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모든 걸 좀 이렇게 관장하고 좀 관리하는. 근데 요즘엔 불도저 맘이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영어로 잔디깎기 엄마, 눈 치워주는 엄마. 눈 치워주는 엄마. 치워준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앞길을 꽃길로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 뭐 장애물을 치워줘? 좋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민원과 또 소송과 사실 아동학대 이런 말을 쉽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요새 아동학대라는 말이 좀 쉽게
쉽게 자주자주 쓰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학대라는 개념이 원래 물리적인 게 있고 정서적인 게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가 옛날에 비하면 정서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면 그걸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도 어떤 분들은 정서적 학대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내가 하면 아닌데 남이 하면 아, 우리 애가 기분 나빴대요. 이거.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그럼 트라우마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애니까 내가 그 입장에 서봤을 때 이거 기분 나빠. 이게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30년 넘게 아이들을 본 결과 트라우마의 99%는 부모한테 맞습니다. 그럼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 참교육 보셨나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애기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수학 문제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앞에서 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애기 틀린 문제 빗금 치지 말아주세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집을 풀려갖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는 애들이 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아이는 이미 집에서 학습지를 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틀리면 혼나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학교에 와서 이렇게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건 이렇게 하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혼나고 다시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집에서 학습을 이미 한 거예요. 그 반응이 학교에서 나타날 뿐인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걸 혼내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약간 창피잖아요. 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울어서요. 세모를 해줍니다. 핵심은 넌 이거 맞아서 틀렸어 이런 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나이가 한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죠. 잘했어 못했어는 10살쯤 돼야 인식할 수 있어서 이거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야 되는 10살 이후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애들이. 그럼 그 전까지는 오답을 적어도 그냥 잘했어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가? 아니요. 사실 조금 더 기본으로 가면 답이 없는 교육을 해야죠. 답이 없는 교육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틀렸다. 그럼 가르치면 되죠. 틀렸어 라는 피드백을 강하게 주면서 그게 애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이것도 몰라? 또 틀렸어? 아, 이제 끝에는 이겁니다. 너 바보야? 아, 그 말은 하면 안 될 텐데. 뭐 이럴 땐 더하기 빼기를 1학년 때 교과가 나가면 굉장히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극단에 칠세고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나이에 시켜요. 그럼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알게 하려면 가장 좋은 수단은 불안입니다. 애를 불안하게 해서 머릿속에 일단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애들이 긴장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다 뇌발달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만 들이대도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이제 평가도 하거든요. 지능 검사나 이제 이런 검사를 하는데 일단 애들한테 이거 한번 그려볼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꼭 해야 돼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좀 틀리거나 못할까 봐 불안해서 질문을 하는 건가요? 뭘 시키면 다 잘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적을 받거나 혼날 것 같은 그게 이렇게 뇌 전체에 이렇게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과제로 받아들이게끔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감을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 거죠? 자신감은 안 해본 걸 나 할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봐서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볼래 이거는 아니고요. 자신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제일 자신감이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뭐 어려운 과제, 도전적인 거 그거를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근데 아까 잘한다 해주라고 하셨잖아요. 실전에 적용하기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뇌 발달을 알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3세에서 6세 사이에 기본적인 자기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아, 나. 엄마 나 잘해? 나 예뻐? 뭐 사랑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부모가 이제 반영을 해줄 때 뽕뽕뽕뽕 해주시는 집이 있어요. 너무 잘했어.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제 자기상이 이렇게 막 부풀려집니다. 그 시기예요. 3세에서 6세가. 근데 이제 잘했어 하면 자기상이 어떻게 될까요? 비대해지나요? 그렇죠. 비대해져서 이제 이 시기가 성격으로 치면 자기애적 인격의 결정적인 시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까지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은 화가 나죠. 나는 공주인데 그렇죠. 밖에서 공주 대접을 안 해주니까. 다 자기만 공주래. 그러면 어떻게 좀 칭찬을 해야지 너무 비대해지지 않으면서 너무 작아지지 않은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냥 엄마가 평가적이지만 않으면 칭찬이 따로 필요하진 않고요. 칭찬은 언제 해야 되냐면 애써서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거
휴지 저기다가 휴지통에 갖다 버려 이런 걸 칭찬해야 돼요. 근데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노력을 들여서 했을 때 그래야지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좀 힘들어도 애써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면은 엄마들이 감정을 엄청 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래서 저는 이제 빵빠레라 그러거든요. 거기 실린 정서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한 예를 들면 반에서 10등쯤 했어. 근데 어느 날 2등을 했어. 막 다 난리가 났어. 막 이렇게 친척들 다 모여갖고. 그 다음 시험에 마음이 어떨까요? 부담되죠. 그렇죠. 내가 이 시험 공부에 몰입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평가에 대한 불안이 확 올라가거든요. 잘했네, 했어. 요 정도면 저는 고톤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야 애가 자기가 하는 거에 몰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도 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꿈이 사라졌다는 느낌일까?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옛날에 장래희망 물어보면은 막 정말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뭐 소방관, 대통령, 뭐 선생님 막 다양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좀 더 일찍 깨달은 건지 아니면 무기력해진 건지 아니면 너무 부모 품 안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요새 이런 애들이 좀 많기는 하죠. 근데 제가 되게 오래 봤잖아요, 애들이. 근데 한동안은 모든 애들이 공무원이 꿈이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쵸. 눈 오면 눈 치우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그 감옥에서 교도행정관도 있고 네가 말하는 공무원은 뭐야?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애들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대가 잘 나간다. 취업이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의 대세는 엄마한테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학원을 보냅니다. 관련된 학원.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엄마들이 원하는 건 주요 과목을 잘하는 거예요. 국영수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애들이 그거를 다 피해서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야, 너 요리사 되려면 영어 잘해야 돼. 뭐든지 이제 영어 수학으로 이렇게 그것들 수렴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 공부량이 늘어난다 하고 연결이 돼.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아이들 뇌에서 그렇죠. 벌써? 살아남아야 되는데. 건물주 뭔지 잘 몰라요, 애들이. 건물주가 얼마나 힘든지. 어디 전등 나가서 전화 오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돈이 진짜 많으면 관리자를 두겠지만. 근데 이제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고 뭐 건물주 될 거야. 그러면 야, 우린 건물이 없어. 몰라요. 건물주가 되려면 건물이 필수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라는 건 모두 다 피하는 거죠.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그럼 좌절 같은 거를 경험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든 좀 이겨낼 수 있게 부모로서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원론을 냈는데 좌절은 어른들의 관리 없는 상황에서 겪어야 돼요. 어른들의 관리 없는 상황에서 겪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키즈 카페에서 노는 거랑 놀이터에서 노는 거랑 이를테면 옛날에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저녁 때 밥 먹을 때 왔거든요. 맞아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부르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누구누구야 밥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방 던지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는 게 어른들의 관리와 경계가 없는 그때 좌절이 진짜로 배운다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뭐 이런 거. 그래야지 이렇게 확 각성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키즈 카페도 이렇게 엄마가 레이저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많이 경험하는 건데 뭐 검사할 때 엄마를 계속 찾는 애들은 자기 능력의 60%밖에 발휘를 못 해요. 언제라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 그러면 좌절 내구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좌절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전처럼 뭐 놀이터에서 풀어놓고 그럴 상황은 사실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죠? 근데 혹시 놀이터에서 풀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풀어놓는 아이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알아요. 근데 네. 왜일까요? 그러니까 어디 뭐 혼자 어디 가가지고 옆 동네 가 있을까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불안해서인 것 같고 요즘엔 어딜 가면은 아이가 보호자 없이 오면은 그 보호자를 계속 찾아요. 엄마 어딨어? 그리고 엄마 없이 혼자 온 애를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왜 아무도 없어서 쟤를 왜 제지를 안 시키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쟤 왜 엄마 안 왔어? 하는 그 쟤라는 애 나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왜냐면은 키즈카페에서 놀면은 조금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과격하게 노니까 좀 어린애들은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쟤 엄마 어디 갔지? 이러면서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엄마들이 애랑 나이가 똑같아요. 저희가 어리면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크면 아니 뭐 초등학생은 못 놀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 혼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근데 애들은 해결책은 찾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비 맞는다고 안 죽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부모님들이 과민해지는 게 얘가 얼마나 슬펐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 우리 아이 마음 다쳤잖아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안 슬퍼요. 슬플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게 약간 마음 읽어주기? 아동기의 부정적인 정서는 대부분 엄마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 그 부모의 우울감이 아이들한테 전염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순위는요. 네. 부부 사이 안 좋은 거. 부부 사이 안 좋은 거요? 약간 복화술 할 때 있잖아. 야 제대로 해라. 이것도 아이가 안 와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안전감을 느끼는 엄마의 표정, 톤 이게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불안해요. 그럼 부부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싸우면서 또 돈독해지는 관계잖아요, 부부가. 싸우고 이틀 내에 화해하시면 돼요. 이틀 내에 화해하면 아이가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나요? 안정감을 느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싸우는 걸 한번 보고 화해하는 과정까지 아이가 겪으면 그렇죠. 오히려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사시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친구가 이렇게 약간 싸늘한 눈초리만 해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한 3학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너무 심하지 않은 선에서는 좀 앞에서 싸워도 되나요? 아이 앞에서? 당연하죠. 아, 언성을 높인 점, 뭐 던지거나 이런 건 말고요. 그쵸, 그쵸. 언성은 높여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거. 남편 없을 때 남편 흉보는 건데 애를 붙들고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 정서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가운데서 애가 둘 다 사랑하잖아요. 그 양가 감정이라는 굉장히 괴로운 짐을 지게 돼요. 이게 아이를 가르치는 게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게 요새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약간 경제교육법이 있는데 설거지하면 500원, 뭐 무슨 심부름하면 1,000원 해가지고 집안일의 가격을 매겨서 약간 메뉴판처럼 용돈을 주는 게 좀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동의 가치도 배우고 세상에 거저는 없다. 이런 메시지도 배우면서 돈 귀한 줄도 알게 되고 근데 이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일단 그거를 주는 거는 집안일은 원래 네가 하는 게 아닌데 노력했으니까 상을 줄게. 근데 이제 내가 어디 취업을 했어요.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퇴근을 한다고 돈을 더 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집안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고요.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이게 돈이라는 것보다 이제 스티커 제도라는 게 있는데 칭찬 스티커. 상을 주는 게 안 하던 행동을 처음 가르칠 때는 좀 보상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갈수록 요걸 빼도 요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집안의 어머니들 하는 걸 많이 도운 애들은 나중에 집단 생활 할 때도 일이 있으면 왜 누구라고 정해지지 않은 일들을 자기가 나서서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고기 먹으러 가면 자기가 안 굽습니다. 제가 애를 키우면서 늘 목표는 얘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유치원에 가면은 뭐 신발 벗고 뭐 넣고 신고 있잖아요. 그거를 속도 좀 빨리 좀 더 능숙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 아이를 키우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해줘요. 양말 혼자 신을 줄 아는데 얘가 하면 5분이 걸리니까 그냥 후다다닥 제가 신겨주고 나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크게 부작용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결국에는 엄마가 해줄 거야라고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의 잘못이긴 하죠. 학습됐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네. 간단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신겨줄 때는 무심하면서 약간 엄격한 표정을 하세요. 자, 양말 신자. 일로 와. 앉아. 발. 이렇게 하고 혼자 신을 때, 잘하네. 잘하네. 그럼 이제 애들은 당연히 칭찬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웬만하면 혼자 신으려고 애쓰게 돼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신겨주면 큰 문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당장에는 수월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나중에 미래 자녀에게 큰 부작용을 낳는 교육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시험 스케줄 짜주는 거. 시험 공부 스케줄 짜주는 시험 공부 거예요? 스케줄. 그건 학원 선생님이 다 짜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직화 능력, 뭐 예측 능력, 이게 전두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엄마 다니려면 다녀 학원, 더 다니려면 더 다녀. 근데 이렇게 하면 그걸 쭉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정말 수동성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하라는 것만 해요. 네, 주도적으로 뭔가 찾아서 하는 능력은 절대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정말 입사를 했는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기억해보면 중학교 때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볼 때. 근데 그게 해놓고 물론 안 할 거지만 맨날 수학은 못하니까 일찍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한 반나절 그거 색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이제 애들이 안 해요, 직접. 그것도 안 하고 짜주는 대로 하나요? 뭐 8시부터 9시까지는 수학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같이 풀고. 과목별로 있습니다. 아.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 그래서 교수회 할 때 네. 왜 요즘 애들은 다 교수가 일일이 알려줘야 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조선미 교수님 모시고 자녀 교육의 대외비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실제 경험담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이 많아지는 회차였습니다, 저는. 자, 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